안녕하세요. 제2회 북콘서트 사회를 맡게 된 2학년 차유진입니다. 1회에 이어서 2회도 총 13팀이나 참가를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다양한 주제와 함께 재미있는 스토리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2학년 신아수 학생이 지금의 팬데믹 시대에 관련한 책을, 2학년 권동현 학생과 정예원 학생이 일상 속 수학을 재미있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1반 9번 신하수입니다. 책 소개해주는 하루. 오늘의 책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갈 10대 어떻게 할까? 입니다. 가장 먼저 제가 왜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지 설명해야겠죠? 저희는 현재 정식 명칭 코비드19, 즉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연해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WHO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팬데믹이란 무엇일까요? 팬데믹이란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팬데믹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 속 인류와 함께 해온 팬데믹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살아갈 10대 어떻게 할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세기 동안 팬데믹을 수도 없이 겪어왔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가 겪어왔던 팬데믹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박쥐를 통해 시작된 에볼라 바이러스, 쥐를 비롯한 설치류에 붙어 살던 벼룩을 통해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가량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패스트, 인류 역사상 최악의 팬데믹으로 알려진 스페인 독감 등 이렇게 많은 팬데믹이 인류와 함께 해왔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바이러스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요소 4가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행기 여행의 증가로 하나의 질병이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퍼질 것이다. 두 번째, 지구온난화로 기온 상승, 지속적인 홍수 등의 기후변화로 감염병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세 번째, 인간의 무자비한 동물 서식지 파괴로 동물들이 인간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더 빠른 확산이 일어날 것이다. 네 번째, 늘어나고 있는 인구수와 인구의 밀집, 그리고 전쟁을 통해 바이러스의 확산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총 4가지의 요소를 들어 질병이 확산되어 팬데믹으로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사자성어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자업자득. 모두가 아시다시피 자업자득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과보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감을 뜻하는 사자성어입니다. 한 질병을 팬데믹으로 확산시키는 요소 이 4가지는 모두 인간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여러분 또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책은 앞으로의 세상을 만들어갈 10대에게 팬데믹 시대 속에서 살아나가야 할 방안과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팬데믹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질병 관리 감독과 정부의 집단 발병에 대한 발빠른 대응, 보건의료가 취약한 지역에 투자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기, 백신 예방 주사 맞기, 개인 건강 유지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작은 노력으로도 한 질병이 팬데믹으로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읽는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수도 없이 다가올 팬데믹 시대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갈 10대 어떻게 할까를 소개한 책 읽어주는 하루 신하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수학생활이라는 책을 소개할 권동현, 정미연입니다. 목차는 첫 번째로 책 소개, 두 번째로 작가 소개, 세 번째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인 몬티올 문제,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는 슬기로운 수학생활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흔히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나 관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을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슬기로운 수학생활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수학이나 수리적 사고법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이게 수학인가? 라고 생각할 만한 이야기까지 싹싹 긁어모았습니다.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투박한 수학과 그 배경에 있는 수리적 사고법을 다루고 있어서 누가 읽든 도움이 됩니다. 가위바위보 잘하는 법, 악필에서 벗어나기, 극장 스크린이 집 텔레비전보다 박진감 넘치는 이유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수학과 관련 지어서 따분하지 않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의 작가는 스기하라 고키치로 도쿄대학교 대학원 공학계 연구과 석사과정 수료, 같은 해 통상 산업성 전자기술 종합연구소 연구관을 지냈습니다. 나고야대학교 대학원 공학연구과 조교수, 도쿄대학교 공학부 교수 등을 거쳐 현재 메이지대학교 연구지재전략기구 특임교수로 근무 중입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수리공학이지만 착시 그림이나 착시의 수학적 연구에도 관심이 많아 베스트 착각 콘테스트에서 여러 번 우승과 준우승을 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불가능 물체의 수리, 토폴로지, 아주 이상한 입체, 속임수 그림 그리기, 속임수 그림과 선형대수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인 몬티올 문제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몬티올 문제는 1963년부터 40년가량 지속된 미국 TV쇼인 Let's Make a Deal의 내용으로서 진행자 몬티올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문 3개 중 하나를 고르라는 상황에서 참가자는 고른 문 뒤에 있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문 하나 뒤에는 자동차가 있고 나머지 2개 뒤에는 염소가 있습니다. 사회자는 참가자가 고른 문이 아닌 다른 문 중 염소가 있는 문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참가자에게 선택을 바꿀 것인지 자신의 선택을 유지할 것인지 묻습니다. 이때 참가자는 선택을 바꾸는 것이 유리할까요? 바꾸지 않는 것이 유리할까요? 만약 참가자가 1번 문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랬을 때 사회자는 3번 문을 열어서 염소가 있는 것을 1번 참가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사회자는 참가자에게 선택을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참가자는 선택을 바꿔서 2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1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할까요? 저는 같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이거를 두 가지 경우를 표로 작성해보면 선택을 바꾸는 경우와 선택을 바꾸지 않는 경우를 표로 작성했을 때 1번 문을 선택했을 때 참가자가 자동차가 있는 문을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을 바꾸지 않는 경우에는 참가자가 1번 문에 자동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패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참가자가 선택을 바꾸는 경우에 승리할 확률은 3분의 2이고 선택을 바꾸지 않는 경우에 승리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바꾸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입니다. 해안선의 길이와 프랙탈의 관계, 또 극장 스크린의 박진감과 스크린 크기와의 관계 등 일상생활에서 수학이 이렇게나 많이 관련이 있을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흥미가 떨어졌던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흥미가 생겼고요. 수학에 흥미가 없는 친구들에게 꼭 이 책, 슬기로운 수학생활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처음 이 몬티올 문제를 들었을 때에는 바꾸는 것과 바꾸지 않는 것이 확률이 같을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이 문제의 확률을 직접 구해보니 내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내가 생각한 것과 수학적인 수치는 실제로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결과를 예측할 때에는 나의 직감뿐만 아니라 확률 같은 수치 데이터도 고려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팬데믹 이후의 삶이 불편하고 힘든데 이 책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10대와 함께 이 시기에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제공해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영상이죠. 여러분들 한 번쯤은 수학 배워서 어디 써먹어?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수학의 적용을 여러 가지의 적용을 시켜보면서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1학년 신서연, 서연정, 서계나 학생의 이기적 유전자, 2학년 곽채은, 윤다빈, 이서진 학생의 변신, 1학년 궁시우, 오현경 학생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먼저 보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를 발표할 신서연, 서현정, 서계나입니다. 인류의 고향 지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유전자를 보존하고 운반하고 전송하는 생존 기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전자로 알려진 이기적인 분자를 보관하기 위해 프로그램된 운반 로봇이라는 것이죠. 이에 근거되는 증거를 보자면 태초의 지구에는 물, 암모니아, 메탄, 이산화탄소 등 단순한 화합물만 존재하였지만 어느 날 번개가 치면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났고 이전보다 복잡한 분자가 등장합니다. 단백질 유기물이 복잡한 분자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분자 중에 어떤 분자 A가 어느 날 우연히 자기 복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의 복제물을 만든다는 놀라운 특성을 지녔습니다. 이들을 자기 복제자라고 불러봅시다. 이들은 그렇게 자기 복제를 하다가 복제 과정 중 오류로 A와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 없는 다른 분자가 생기고 그 또한 오랜 기간 복제를 하다가 오류가 발생하여 다양한 분자가 생겨났습니다. 자기 복제자의 오류는 진정한 의미의 개량으로 이어지며 생명 진화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치 군사들이 성벽을 쌓듯이 방어막을 쌓았는데 이것이 바로 세포입니다. 여러 세포들이 뭉쳐서 스스로를 지키고 나와 사본을 계속 존재시켜줄 생존 기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복제자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위해 자신을 담을 그릇, 즉 운반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ESS, 진화적으로 안정한 전략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미리 프로그램된 행동 방침에 따라 행동합니다. 어떤 불분명한 메커니즘에 의해 동물들은 마치 어떠한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토끼와 사자를 비교해보자면 빠르고 몸집이 작은 토끼는 상대가 크면 도망가라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몸집이 큰 대신 많이 먹는 사자는 상대가 작으면 공격하라고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유전자를 지키기 위한 유전자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미어캣이나 보거가 있습니다. 미어캣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주변을 경계하며 보거는 몸을 부풀립니다. 이처럼 생존 기계에 따라 모두 표현 방식과 생존 전략은 다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바로 유전자를 지키고 운반하고 전송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유전자의 의도대로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과 사본을 지키기 위한 유전자의 전략.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가 프로그래밍한 기계일 뿐인 것이죠. 여기에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찌르레기가 많이 있는 곳에 소리를 녹음하고 찌르레기가 얼마 없는 곳에 소리도 녹음합니다. 개체수 과밀 상태의 소리를 들은 암컷 찌르레기는 알을 적게 낳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동료들이 많으니까 먹이가 별로 없어 알을 낳아도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과소 상태의 소리를 들은 암컷 찌르레기는 알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 이유는 주변에 동료들이 없으니 먹이가 풍부해 양육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암컷이 기근이 예측되는 확실한 증거에 접했을 때 스스로 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 이익을 위해서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무조건 많이 낳는다고 유전자 보존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해진 양육의 총량 때문에 키울 새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양육은 유전자의 생존 투자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공한 유전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비정한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개체 수준의 한정된 이타주의를 보이므로 자신의 이기적 목표를 잘 달성하는 특별한 유전자도 있습니다. 한정된 이타주의, 특별한 유전자. 이 문장에서 한정된, 특별한이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기적 유전자의 목표는 오직 생존입니다. 그렇다면 이타적 행동인 협력은 무엇일까요? 협력도 유전자의 이기적 전략입니다. 서로 협력하는 대표적 예로 대형 물고기와 대형 물고기의 이를 청소하는 소형 물고기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대형 물고기가 먹는 물고기는 청소 물고기와 몸집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대형 물고기는 절대 청소 물고기를 해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타적 행동을 해주었기에 그 개체에게 이타적 행동을 하는 것이죠. 서로 주고받는 이타주의도 유전자의 이기적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위인들과 같이 유전자의 생존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이기적 유전자 이론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등장한 밈이라는 개념은 문화 전달, 모방의 단위입니다. 밈의 예에는 곡조, 사상, 표어, 의복의 유행, 단지 만드는 법, 아치, 건조법 등이 있으며 이 뇌에서 저 뇌로 퍼져가면서 그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유전자의 기계로 만들어졌고 밈의 기계로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창조자에게 대항할 힘이 있습니다. 이 지구에서는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기적인 자기 복제자의 폭정에 반역할 수 있고 이 행위가 바로 밈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두운 쪽을 보고 인간이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 해도 우리의 의식적인 편견지명, 즉 상상력이 자기 복제자들의 이기성으로 인한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줄 것입니다. 유전자들은 우리 몸을 거쳐가면서 서로를 계속 만나게 되고 서로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협력의 열쇠는 모든 유전자가 미래로 향한 하나의 출구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출구 안에서 유전자들은 다음 세대로 항해를 계속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에 대해서 소개할 곽지은, 윤다빈, 이서진입니다. 첫 번째로 이 책의 작가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7월 3일 체코에서 유대인 부모의 장남으로 태어났고 돌아가신 뒤에 그의 모든 서류를 소각하기를 유언했으나 친구 막스 브루트가 카프카의 유작, 일기, 편지 등을 모아서 출판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성소송 심판 변신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주인공은 그레고르 잠자인데 영업 사원으로 평범한 삶을 보내다가 어느 날 거대한 벌레로 변하게 됩니다. 잠자씨는 그레고르의 아버지이고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냉혈하게 대하며 이전에는 그레고르를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잠자 부인은 그레고르의 어머니로 모성애적 충동, 공포감, 혐오감 사이 속에서 갈등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레고르의 여동생 그레테 잠자는 해충이 된 오빠를 돕다가 나중에는 돕는 것을 그만두고 냉혈이 대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난 그레고르는 벌레가 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만 더 자고자 합니다. 그레고르의 몸 상태가 걱정된 가족들이 방에 찾아옵니다. 뒤이어 찾아온 회사 지배인에게 그레고르는 방 안에서 변명하지만 지배인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자 힘겹게 문을 엽니다. 벌레가 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레고르의 모습을 보고 지배인은 놀랍니다. 엄마는 주저앉았으며 아빠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인은 도망갔고 그레고르는 지배인을 쫓아가려고 했지만 아빠가 그를 지팡이로 후려 갈겼고 방에 가두었습니다. 유일한 일꾼이었던 그레고르가 일을 못하자 가족들은 다른 일을 시작합니다. 방에 갇힌 그레고르는 단조롭고 무료한 생활을 보냅니다. 여동생 그레테는 오빠의 모습을 혐오하지만 그레고르에게 밥을 주고 그의 방을 청소해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레고르는 진짜 벌레처럼 변합니다. 썩어가는 야채나 치즈에 식욕이 돋고 소파 틈에 비집고 들어가 잠을 잡니다. 여동생이 방에 들어올 때 또한 그 틈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레고르가 방에 벽과 천장을 기어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그레테는 기어다니는데 불편한 가구들을 치워주기로 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숨어있던 그레고르는 자신이 인간이었던 시절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을 원치 않아 액자 위로 올라가 표현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엄마는 기절합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빠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레고르가 난동을 부렸다고 판단해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던집니다. 그레고르는 큰 상처를 입었고 그 사이 가족들은 형편이 빠듯해져 신사 3명에게 하죽을 줍니다. 어느 날 신사 한 명이 그레테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소리를 듣고 자기 쪽으로 와서 연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레테는 신사의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방에 있던 그레고르는 그레테의 연주를 듣고 감동받아 방에서 나와버립니다. 그레고르의 모습을 본 신사들은 화를 내며 당장 이 계약을 철회하고 지금까지 하숙비도 지불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실망하는 가족들 틈에서 그레테는 이제 그레고르를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그레고르에게 밥을 주지 않고 그는 심히 굶주리는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그레고르는 아사하게 됩니다. 그레고르가 죽고 각자의 직장을 다니던 가족들은 점차 안정되어 가고 희망이 보입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작품에서는 그레고르 잠자가 변신하는 모습을 보통 벌레, 해충으로 번역하지만 독일어 원문의 뜻으론 조류와 작은 동물이 포함한 유해생물이라고 합니다. 이 책의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는 책 표지에 곤충 그 자체를 그리지 마시오. 멀리서도 모습을 보여선 안 됩니다. 라며 독자들이 곤충의 형태를 자유롭게 상상하도록 오직 글로만 표현하였습니다. (1884년) 영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바다 한가운데 표류된 선원들이 표류 18일 만에 같은 배를 탄 소년선원을 식인하여 구조된 사건이었던 이뇨네토 사건은 당시의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만큼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해야 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점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자연스레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해 앞서 고민한 철학자가 바로 제러미 벤담입니다. 그는 최대 다수의 최다 행복을 추구하며 공리주의를 주장하였습니다. 공리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설정된 2가지 사례를 알아봅시다. 여기에 직진하고 있는 열차가 정지할 수 없어 직진과 우회 중 하나의 선택지를 골라야 합니다. 직진을 한다면 철도를 정비하고 있는 5명의 인부가 죽고 우회한다면 아무 관련 없는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 열차 기관사라면 직진과 우회 중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아마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열차가 지나가는 하늘다리 위에서 몸집이 큰 사람과 함께 서 있다고 가정하면 만약 몸집이 큰 이를 밀어 직진하는 열차를 정지할 시 근무하던 철도 수리원 5명이 살고 몸집이 큰 이를 밀치지 않는다면 5명이 죽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밀 건가요? 아니면 밀지 않으실 건가요? 이러한 가정을 트롤리 딜레마라고 합니다. 이 2가지 가정을 현재까지도 공리주의 철학에 접근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쓰이곤 합니다. 1971년 미국의 철학자 존 롤스가 주장한 정의의 전제 조건이 새롭게 발표되었는데요. 진정한 정의는 무지의 베일에 가려졌을 때 나타난다. 롤스의 말에 등장하는 무지의 베일입니다. 이해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인적 정보를 마치 베일로 씌우는 것처럼 없애는 것으로 정의란 성별, 나이, 인종, 경제적 부유함과는 별개일 때, 즉
모든 것이 배제되어 있는 무지의 배일 상태일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세기 후반 정의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등장했는데요. 이전의 공리주의 무지의 배일과는 달리 개인과 개인 사이의 좁은 범위에서의 정의가 아닌 공동체 속에서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견해가 바로 정치 철학자 미국의 왈처가 주장한 공동체주의입니다. 또한 다양한 가치들의 배분은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철학자들의 견해를 현실로 끌고 옴으로써 결국 우리에게 정치의 목적은 사람들이 고유의 능력과 미덕을 개발하게 만드는 데 있으며, 즉 공동선을 고민하고 판단력을 기르며 시민 자치에 참여해 공동체의 운명을 보살피게 하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책, 정의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느낌도 먼저 한영 씨부터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에서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일을 겪죠. 그럴 때 정의로운 일과 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을 마주하는데, 우리는 자주 하는 말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들 많이 하면서 그냥 넘어갈 때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과연 정의로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생활 속에서 여러 사례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무단횡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하고 있지 않으면 무단횡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반 안에서도 한 명 정도 겉도는 아이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없으면 반 분위기가 좋아진다는 이유로 왕따를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공리주의의 면에서 보면 옳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의롭다고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비합이 있어 보이는 행동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가 좀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제 행동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과 좋은 것을 이제 구분을 하며 스스로 부끄럽지 않게 행동을 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게 해주는 책이었습니다. 한영 씨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느낀점을 말해보자면, 저희 사회가 사실 모든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끼리 정한 법과 절차에 의해 사회가 굴러가고 있고, 이러한 법과 절차가 궁극적으로 만드는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정한 목적은 정의로운 사회를 확립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궁극적인 이유를 만들기 위해선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가를 통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의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를 미리 알아두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 마냥 사회 교과서에 나와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외에도 더 깊숙이 다양한 사람들의 견해를 알 수 있고 다양한 철학자들의 생각을 알게 돼서 좋았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의로운 사회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의에 대해 고민해보고 개인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꿔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현경 씨는 이런 정의란 무엇인가를 얘기해서 이상으로 1701 공시로 1312 오현경이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정의에 한번 다시 생각해보세요. 네, 이기적 유전자랑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책 두 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저도 읽어보려고 시도를 했지만 항상 번번이 실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다시금 읽어보게 싶게 만드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키네요. 그리고 변신이라는 소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인데요. 저자의 그 흥미로운 설정이 마음에 들어서 굉장히 참신하고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순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학년 신지훈, 이연수, 두예은 학생의 세상은 온통 화학이야. 1학년 김서연, 최유진 학생의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2학년 손지희, 신지윤 학생의 섬의 애슐리입니다. 그럼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한 음식은 누구나 좋아한다. 과자, 초콜릿, 그리고 음료수까지. 하지만 이 중에서 나쁜 놈들이 있는데 바로 설탕 음료들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몸에 좋다고 생각하며 방심하게 먹게 되는 과일 음료수가 가장 위험하다. 100% 생과일로 만들긴 해도 부드럽게 마시기 위해 껍질을 벗겨서 갈거나 과일즙을 첨가하기 때문에 설탕 밀도도 높고 포만감도 없어 몸에 좋다 생각하면서 계속 먹게 된다. 하지만 방법이 있다. 씹어먹는 음식을 먹게 되면 포만감이 높아서 설탕을 적게 섭취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맘 놓고 과일 주스를 마시기보다 과자나 진짜 과일을 즐겨 먹도록 하자. 잠깐, 천연비누가 과연 100% 천연일까요? 고대에는 비누를 동물의 피지, 기름 등으로 만들었고, 현대 이 재료를 아보카도, 올리브 등의 기름으로 만듭니다. 결론은 천연비누는 100% 천연이 아닙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수나트륨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둘의 차이점이라고는 천연비누가 조금 더 부드럽다는 점입니다. 피부가 손상된다는 점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험 기간에 자주 마시는 커피는 사실 커피 입자를 마시는 것이다. 커피는 다량의 물 분자와 약간의 카페인 그리고 향 물질 같은 몇몇 분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록 분자는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분자의 움직임은 볼 수 있다. 실험을 통해 분자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자. 분자의 움직임은 온도와 관련이 있는데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에 커피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관찰해보면 따뜻한 물이 더 빨리 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련이 있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번 시간에 친구가 되어주실래요? 라는 책을 읽고 소개할 1507 김서연, 1522 최유진입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 이태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의료인 이태석, 세 번째로는 교육자 이태석, 마지막으로는 이 책을 통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 이태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1962년 9월 19일 부산에서 태어나셔서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7년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의대생으로서 지내던 중에 신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셨고 1992년 광주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 입학하셨고 2001년에 사제서품을 받고 그 해에 아프리카 수단 폰즈로 향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계속 봉사를 이어가시던 중 공로가 인정되어서 제7회 인재 인성대상을 수상하셨고 2008년 11월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수단 폰즈로 돌아가지 못하시게 됩니다. 계속 투병을 하시던 중 2010년에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의료인 이태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석 신부님은 카톨릭 신자로서 의사 신부가 되는 것이 꿈이셨다고 하는데요. 1999년 대학생 시절에 아프리카에 방문한 후 봉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이태석 신부님은 내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수단의 톤스의 오지들을 돌아다니며 몸이 아픈 아프리카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특히 병원이 없는 수단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병원의 필요성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2,000km나 떨어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트럭으로 2에서 3개월에 걸쳐 필요한 자재들을 공수해 2004년에 드디어 병원에 건립하셨습니다. 하루에 150에서 200명 정도의 정말 많은 수의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힘쓰셨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자 이태석으로서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없는 수단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보고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이후에 수단 톤즈에 돈보스코 초, 중, 고등학교를 설립하셨고 이 학교에서 직접 수학과 음악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케냐에서 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들을 직접 선발하셔 아이들의 교육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또한 오랜 내전으로 상처받은 수단 주민들을 위해서 피리와 기타, 오르간을 가르치고 이를 토대로 브라스 밴드를 결성하셨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굉장히 많은 제자들을 양성하셨는데 아순타라는 제자는 이화여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여 훌륭한 인재가 되었고 루벤과 타반 야콧은 인제대 의대를 졸업하여 이태석 신부님을 이은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틴은 약사가 되었고 벤자민 역시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의료인 이태석에 대해서 알아본 후 느낀 점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석 신부가 환자들의 질병과 상처를 치료하는 것 외에도 환자들의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그의 심의가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수단에서 치료한 환자들 중에서 감염성 질환 환자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환자들을 치료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해 보였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실력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석 신부는 환자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희생으로 워낙 유명하게 알려진 분이셔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태석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는데요. 어린 마음에 막연하게 열악한 환경에서 평생을 바쳐 환자를 돌봤다는 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책을 읽으며 다시 생각해보니 새삼 대단한 일이라는 걸 다시 상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자 이태석 신부님으로서의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험을 무릅쓰고 오지라고 불리는 수단 톤즈라는 곳에 가서 의료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수단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힘썼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멋있었습니다. 또한 제 진로 분야에 대해서도 이태석 신부님을 통해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는데 먼저 평소에 교육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매번 교육자로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태석 신부의 수단에서의 봉사활동을 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식 보급을 위한 봉사라는 측면이 굉장히 와닿았는데 저 문장 중에서 저는 물론 지식 보급이라는 측면도 굉장히 멋있지만 사회적 약자라는 단어에 더 눈길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되는 내전으로 인해 가슴속 깊은 곳에 상처를 받은 아이들을 위해서 음악이라는 치유제를 접하도록 도와주고 그로 인해 생긴 꿈들을 끝까지 응원해 주었다는 점을 보고 사회적 약자를 진심으로 도운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이 제 교육적 가치관에 상당한 영향과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 독서를 통해서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범위 내에서 화학을 제가 배워본 적은 없지만 친구들이 굉장히 재미있고 쉽게 재현을 해줘서 흥미가 가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이태석 신부님에 관한 책이었죠.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이었던 섬의 애슐리. 이건 마치 그냥 책 예고편 같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학년 한서연 학생의 돌아온 외교장각 의궤와 외교관 이야기, 2학년 전수민, 이상우, 배준석 학생의 인생 기출 문제집, 2학년 유지원, 전현성, 정윤영 학생의 아몬드라는 책입니다. 그러면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 중산 UGC 북콘서트를 맞이해 외교 찬란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책 돌아온 외교장각 의궤와 외교관 이야기를 소개할 충주 중산고등학교 1학년 1반 24번 한서연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입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이 된 지금도 저는 학교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배워오고 있는데 큰 뼈대에 조금씩 살을 붙여가며 배우다 보면 항상 기억에 남고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생깁니다. 저에겐 조선의 양난이라고도 불리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초등학교 때 처음 병자호란식이 약탈당했다는 외교장각 의궤에 대해 듣고는 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저는 옛날 책 몇 권을 빼앗긴 것이 어째서 이토록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께서 외교장각 의궤가 무엇인지,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저는 외교장각 의궤를 반드시 돌려받아야겠다고 우리 문화재를 약탈해간 프랑스가 단순히 나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이 된 지금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을 품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지니지 않는 외교장각 의궤를 그들은 왜 돌려주지 않았던 것일까요? 약탈해간 문화재를 돌려주지 않는 데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적인 여론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걸까요? 저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 답을 모색해보고 진정한 외교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돌아온 외교장각 의궤와 외교관 이야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프로필을 살펴보면요. 이 책은 실제 외교장각 의궤를 반환하는 것과 관련해 프랑스와의 협상에 직접 참여하시고 이와 관련한 모든 외교적 업무를 담당하셨던 유복렬 외교관님께서 손수 쓰신 책으로 당시의 외교적 상황과 여러 절차에 대해 직접 느끼고 경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서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느낀점입니다. 먼저 이 책을 읽고 제가 내린 저만의 결론은 외교 관계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다라는 책 속 구절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읽기 시작할 때 가졌던 의문을 해소하는 답 또한 이와 같습니다. 이 구절처럼 외교 관계는 반드시 상대방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우리나라와 일본이, 또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도 외교 관계로서 상대방이 됩니다. 처음에 저는 외교장각 의궤가 우리의 것이므로 무조건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이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병인 양육 때 처형된 편주교 신자들과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문화재의 원래 소유국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외교장각 의궤를 돌려받는 데 있어 우리는 국제법도 준수해야 하고 프랑스 법률의 교류와 대여라는 원칙도 지켜야 합니다. 프랑스는 자국의 문화재보다 외국의 문화재가 더 많다고도 표현할 정도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재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외교장각 의궤가 약탈된 것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프랑스가 이를 우리나라에 돌려준다면 세계가 프랑스의 문화재 반환을 요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는 프랑스 문화인들의 자부심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교류와 대여 원칙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이렇듯 외교관계에 있어서 무조건 자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국의 이익 또한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 저는 외교란 단순히 서로 의사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외교란 찬란한 전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에서 멀리서 보기엔 마냥 우아하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무척이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소한 대화법과 식사 예절도 하나하나 신경 쓰고 외교 문서에 들어가는 단어 하나까지도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고 외교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외교관님께서 이렇게 불탈주야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 이토록 혼신을 다해 노력한 적이 있었는지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언젠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제가 맡은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외교를 통해 우리는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갑니다. 평소 외교 또는 문화재, 우리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깨달음을 얻고 싶으신 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바로 당신까지 이 책을 읽어보고 저와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1학년 1반 24번 한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콘서트 이거 영상 찍어야 되는데 더럽게 귀찮네. 안 들어와. 야, 반갑다. 우리 해야 되는 책 제목이 뭐지? 인생기출문제지. 아, 맞다. 인생기출문제지. 준서가, 너는 이 책에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 나는 말이지, 이 책이 왜 좋았냐면 한 내용으로만 이어진다면 재미없을 수도 있었는데 여러 주제를 여러 직업군의 유명하신 분들이 대답해 주신 게 지루하지 않고 좋았어. 그리고 기억에 남는 부분은 명진 스님의 당신 컴퓨터의 바탕화면은 누구인가? 라는 부분이 기억에 남았는데 우리들에게 필요한 조언들이 많아서 인상 깊게 남았어. 상우, 너는 어떤 부분이 기억에 남아? 나도 명진 스님의 당신 컴퓨터의 바탕화면은 무엇인가라는 챕터를 읽었는데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지문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는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지문과 모름에서 시작하는 삶이 평등하다는 것, 그리고 알미라는 것이 차별의 원인이 된다라는 그 지문을 읽고 되게 인상 깊었는데, 스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학생들, 일반인들도 자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자세를 취해야지 남을 알고자 하기 전에 자신부터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남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깨닫게 됐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남들을 사랑할 줄 아는 길에 발판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 수민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전 핸드볼 코치 이모경 선생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는 항상 네이클로버만을 찾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과정 속에 그 네이클로버를 찾는 과정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그 행복으로 매사에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어. 그러면 너희들은 이 책을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냐?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한테 어울릴 듯해. 나는 이 책을 되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나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사람들, 혹은 다른 이유로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는 걸 추천해. 그래 얘들아, 너희들 소감 잘 들었고, 요즘에 코로나 기승인데 인생기출 문제집이나 한 번 더 잘 보고 잘 쉬어라. 들어가.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잭스장인 뮤지엄팀의 전현성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아몬드라는 책인데, 여기서 나오는 아몬드는 그 뇌에서 감정을 담당하고 있는 편도체와 매우 유사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나온 주인공이 편도체의 발달이 매우 젖어서 감정이 없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구성한 책입니다. 지금부터 이 책의 줄거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윤재는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에 이상이 있는 병인 알렉시티미아를 가지고 태어나서 감정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보호자인 할머니와 어머니 밑에서
인위적으로 감정을 배우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6살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묻지마 살인으로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어머니께서는 식물인간의 상태가 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보호자가 사라지게 된 윤재는 결국 세상과 단절하며 살게 됩니다. 원래 윤재는 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어머니가 윤재 곁에 없지만 어머니의 친구이자 윤재의 후원자인 신 박사가 헌책방의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곤이라는 신 박사에게 버림받은 아들이 나타납니다. 곤이는 소년원까지 갔다 왔다는 소문이 퍼질 정도의 문자였습니다. 곤이는 이미 왕따를 당하고 있는 윤재를 더욱 괴롭힙니다. 하지만 감정이 없어 반응이 없는 윤재 때문에 점점 관심이 생기고 친구가 됩니다. 본인은 그렇게 나쁜 길에 빠지게 되면서 소년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철사형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윤재는 본인을 찾으러 가지만 그 과정에서 철사형에게 본인은 칼에 찔리게 되고 죽은 줄만 알았던 본인은 다시 깨어나게 되고 식물인간 상태였던 엄마도 다시 깨어나게 됩니다. 그 윤재는 좋은 친구들과 좋은 보호자를 두고 감정이 살아가는 것을 느끼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아무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윤지의 이야기를 통해 제가 가장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의 성격과 됨됨이를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부정적이었다면 그 사람은 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좋지 않은 길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그런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그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영상은 외교에 관한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외교를 찬란한 전쟁이라고 말한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외교를 한 번도 그런 표현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따로 찾아봤는데요. 두 번째 책은 인생기출 문제집이라는 책인데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88개의 문제들을 쭉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꼭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몬드라는 책이었죠. 이 아몬드라는 책은 무감정을 지닌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책을 읽는 내내 저는 나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만들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순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3학년 조수민 학생의 아주 친밀한 폭력, 2학년 유혜은, 이승주, 피승현 학생의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라는 책입니다. 그럼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가 소개할 책은 여성학 평화학 연구자 정희진 저자의 아주 친밀한 폭력입니다. 아주 친밀한 폭력은 원원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인 심층 면접을 통해 아내 폭력이 지속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물입니다. 사회문화 교과에서 배우는 연구 방법이 실제 연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면접을 진행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얼마나 깊은 고민에 빠지는지 생생하게 관찰할 수 있어 사회학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때리는 남편도 가부장제의 희생양이다. 가족으로부터 신고당한 구타 남편들이 느끼는 배신감을 치유해 주어야 한다. 이는 모두 아내 폭력에 대한 가족 유지적 언설입니다. 한국 사회에는 아내 폭력에 대한 가족 유지적 언설이 만연해 있습니다. 아내 폭력은 여성의 인권보다는 가족 해체에 대한 우려가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아내 폭력은 즉각적인 개입이 강조되기보다 부부간의 심리적인 문제로 경시되고 맙니다. 저자는 아내 폭력에 대한 가족 유지적 접근이 가족 내 여성의 역할을 모성의 담당자와 남편의 성적 대상으로만 규정하는 남성 중심적 권력 구조에는 문제 제기할 수 없으며 여성의 정체성을
사회적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가정적인 존재로 끊임없이 환원한다는 점에서 이를 비판합니다. 차이는 남성의 폭력 행동을 정치적으로 분석, 비판하기보다는 남성이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이유에 초점을 둡니다. 이는 곧 남편은 아내를 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므로 아내 폭력 현상은 성차별적으로 해석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족제도와 사회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성별관계로 인한 여성 문제들 간의 연관성을 고려해 왜 때리는가 보다는 아내를 때릴 수 있는 권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로 여성폭력에 대한 질문을 전환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저자가 연구 과정에서의 고민과 제의식을 솔직히 드러내고 그 결과 얻은 결론을 담담히 이야기하는 부분이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증언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그들의 상처가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자기중심적 기대였을 뿐이라고 털어놓습니다. 또 증언자의 고통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려는 감수성과 긴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대목에선 연구자로서 증언자들의 고통을 타자화하게 되는 곳에서 끊임없는 고민과 성찰을 했음이 드러납니다. 아내폭력은 부부간 개인적이고 심리적 문제라고 여겼던 아내란 생각을 짚어준 아주 치밀한 폭력. 모든 인간관계가 권력관계라면 폭력은 불가피한 인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가족 내 성역할 규범을 통해 폭력이 사적화되는 문제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기존 담론 비판에 있어서 다소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어 아쉽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가족 유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개인의 인권 차원에서 아내 폭력에 새롭게 접근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 깊은 이의가 드러납니다. 일자리와 부를 대부분의 유대인이 독차지하고 있자 독일은 유대인 박해 정책을 실시했고 학살 규모는 대략 600만 명으로 추산되며 강제 노동과 집단 수용 후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서 대량 학살했다. 책 해바라기는 미국의 초판이 출간될 무렵 각 대학, 고등학교 등의 홀로코스트에 대한 정규 과목으로 한창 신설되었다. 이 책의 작가인 시몬 비젠탈은 나치의 학살자들에 의해 무려 89명이나 되는 일가 친척을 잃고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의 역사 기록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1,100여 명의 나치의 전범들을 심판대에 세운 사람이다. 자신이 집단 수용소에서 겪은 사건을 회고하며 책의 뒷부분에서 독자에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질문의 배경이 된 사건은 다음과 같다. 야노프스카 수용소에서 유대인은 갖은 매질과 모욕을 당했다. 나치 대원들은 아무 재수나 골라 채찍질을 했다. 그날 아침도 나는 평소처럼 노역장에 끌려가 일을 하고 있었다. 당신 유대인이죠? 한 간호사가 내게 묻더니 나를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온몸을 붕대로 감싼 부상자가 누워 있었다. 이 부상자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지만 그가 독일인이라는 것만은 분명했다. 저는 나치 장교였습니다. 제가 그 범죄를 저지른 지도 벌써 1년이 흘렀군요. 날 도와줄 만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는 숨을 몰아쉬면서 내 손을 붙잡았다. 이 사람은 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유대인을 죽인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고 변명하려는 걸까? 아니면 자기야말로 최고의 살인자라고 자랑하려는 걸까? 저는 더 못 살 거예요. 죽기 전에 제 죄를 자백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고해였습니다. 여기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다. 본인은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 이데올로기의 포로가 되어 살인자로 거듭난 사람. 그는 내게 고해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의 고백에는 분명 진정한 참회의 흔적이 있었다. 유대인인 내게 고백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회개하고 있다는 증거는 충분했다. 저는 마음 편히 죽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침묵으로 답한 후 깊은 생각에 빠진 비젠탈에게 함께 생활한 수감자들은 이러한 말을 던졌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나? 그를 무방비 상태에 사람을 죽이도록 만든 건 바로 나치다. 자네에겐 그를 용서할 권리도 없었고 자네로서도 그를 용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세상이 모두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사람들이 서로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게 된 다음이라면 그런 용서니 뭐니 하는 문제를 놓고 토론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을 거야. 옳다는 사람, 그르다는 사람,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겪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겠지. 우리는 이에 한 가지의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SS 대원은 누구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까? 그가 잘못을 저지른 대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살아있지 않으니 말이다. 바로 독일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록 개인적인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최소한의 수치심만큼은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죄를 저지른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승객이 전차에 올라탔다가 내리는 것과 다르다. 과연 누가 죄를 지었는지 찾아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독일인의 모두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공익을 목표로 하는 사회라면 용서받을 일을 저지르기보다 용서하기가 더 쉬워선 안 된다. 정의와 동정,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책임에 대한 우리의 신념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이 책. 과연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우리가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이다. 첫 번째 영상은 아주 친밀한 폭력이었습니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끌렸는데요. 친밀한 폭력이라니. 자, 이 영상을 봤을 때 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상이었던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영상 마지막에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과연 나라면 용서를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굉장히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고 천천히 답을 내야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모든 영상을 다 보았습니다. 자, 1회에 이어서 저는 더 새롭고 많은 책들을 알아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꼭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진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북콘서트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